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강입니다. 한국 문화의 이해.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들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게 총체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총체론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 총체라는 말 자체가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에, 십자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겠죠. 그럼 물질로서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로마 시대의 어떤 형벌의 도구로서 십자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뭡니까? 종교적 의미로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의미로서 순교의 의미로서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다양한 의미의 십자가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문화의 한 코드가 되고 나서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십자가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로 떠올려집니까? 종교적 의미로서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나머지 어떤 물질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라든지 혹은 어떤 형벌의 도구로서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없죠. 오히려 그냥 종교적 의미의 순교를 의미하는 십자가로 종합적으로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의미로서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총체론적 관점에서의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은 가름하고요. 이번 시간은 오늘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교육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특징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나가더라도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수업을 들은 후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역시 그 토론방이나 아니 혹은 쪽지 이런 것들을 남기셔가지고 의문점들을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이제 문화교육론이죠. 문화교육론. 그래서 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 왜 문화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언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어를 한국어를 가르치셔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화 코드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론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교육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래서 언어 이해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알아먹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언어 교육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들을 적용을 해서 언어를 설명해내는 게 훨씬 더 수월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안에 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된다면 그러한 언어들에 대한 이해 역시 올바르게 될 것이고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네 번째, 올바른 한국어의 번역과 통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번역과 통역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은 바로 뭡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도 있죠.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문화들을 올바르게 번역하거나 통역,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통역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바른 번역과 통역을 위해서도 역시 문화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느 소통에 있어서 한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이를테면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인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을 배려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고 쉽게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휘들에 대해서 내가 문화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언어 사회의 전문적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한국어를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바로 목표 언어가 한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문화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 문화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문화 교육의 어떠한 목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문화 교육의 목표. 먼저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죠. 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럼 왜 문화 교육을 하느냐 했을 때 목표 언어, 그럼 이를테면 한국어라고 칩시다. 한국어가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수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수자로서 올바른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화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 특징들을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교수자로서. 두 번째로 모 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 문화라는 것은 자국 문화죠. 자국 문화. 그리고 목표 문화라는 것은 한국 문화가 되겠죠. 왜? 목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모 문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중국 분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중국 분들에게 모 문화는 중국 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 문화, 그러니까 중국 학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목표 문화는 한국 문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모 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갖다 말을 해줬을 때 문화 교육의 어떠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 이해의 수월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언어적 대응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조건화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가 문화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코드를 읽어내기 위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알맞은 행동과 언어적 대응을 갖다 적절히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자 학생들과 중급자 학생들과 고급자 학생들의
문화 용어도 달라야 되겠죠. 문화 용어가 이를테면 고급자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있을 것이고 초급자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문화 용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교수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대화 상황이 도래한다 그랬을 때 초급자가 대화를 하는 것과 중급자가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고급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휘, 문화적 어휘라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언어적 대응을 하게끔 문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문화 교수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의 문화를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국 문화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너무 뭡니까?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한국의 국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뽕. 그 국뽕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국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죠. 국가. 그다음에 뽕이라는 것은 필로폰을 다른 말로 한국에서는 이제 뽕이라고 합니다. 필로폰 마약이죠. 마약. 그럼 국뽕이라는 건 뭐냐면 국뽕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국뽕에 취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이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야라는 것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국뽕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어휘죠. 그렇다면 국뽕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놓고 보면 국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은 자국 문화를 갖다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것에 몰입돼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국 문화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주관성이 함몰돼 버리기 때문에 주관성으로 취해 버린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자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자국 문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타국 문화와의 어떤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모 문화와 모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국 문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는 문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목표 언어를 구사할 때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어떤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행위를 수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죠. 한국어라고 했을 때 한국어를 목표 언어라고 합시다. 그럼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는데 문화적 관습이라는 게 있죠. 문화적 관습.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라는 게 문화적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양볼을 이렇게 맞대고 남녀가 인사하는 게 하나의 인사법으로 문화로 굳어져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처음 본 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양볼을 갖다가 대는 순간 뭡니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 나라식으로 한국인에게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한국인의 어떠한 인사법을 익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 일종의 관습이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한국적 어떠한 가치관 하에서 본다면 낯선 남녀가 볼을 맞대고 인사를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설되기 이전에 일제치하가 있었고 일제치하 이전에 조선이라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정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유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교의 영향 하에서는 관습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일종의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것은 남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7세, 7살이 되면 부동석, 같이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둬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남성 위주의 유교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전통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한 전통성이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많은 부분 상쇄되고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 자체가. 인사법에 있어서 남녀는 구별되는 인사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는. 그러면 그런 점들을 목표 언어로서 배우게 될 때는 구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문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6번째는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목표 언어 문화와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두 언어 문화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라는 거죠. 결국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가르치는 문화가 되겠죠. 가르치는 언어가 되겠죠. 그 가르치는 언어, 여러분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그럼 교수자로서 그 대상인 학생들의 그 나라 문화와 더불어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어떤 문화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어를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문화적인 코드로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 자국 문화와 그 다음에 그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문화, 그 학생의 모국 문화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언어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해를 쉽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문화교육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가지 정도가 이제 그 문화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문화교육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신문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문화 측면에서는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체계, 사상, 종교 및 종교관이 주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정신문화, 그러니까 한국어라 그랬을 때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가르친다. 아니 이제 그 문화의 목표를 설정했다 했을 때는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 체계, 사상, 종교, 종교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정신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음으로 이게 이제 문화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 문화에 있어서는 먼저 언어 문화적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라는 거죠.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문자라든지 의문이라든지 형태와 통사,
의미, 병어법, 속담과 은유,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교육적 요소로.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언어학적인 측면을 봤기 때문에 한국어의 언어학적 측면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했다면 문학적 요소로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와 같은 것들을 역시 문학적 요소로서 문화교육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한국어로서 어떤 식의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요소들을 키워드로 집어 넣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교재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학습법이 구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이를테면 교환을 좀 짜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교환을 짜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기에 제가 한 번 정도는 아마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교환을 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수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문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수자로서 교환을 짜보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예술 문화에 대해서 보면 예술 문화에서 이제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가 있겠죠. 예술 문화 안에도. 그래서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대중미술, 대중영화, 대중연극이 있을 것이고요. 고급 음악, 그것과 이제 상반되는 거죠. 고급 무용, 고급 미술, 고급 영화, 고급 연극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제 대중과 고급으로 이렇게 변별시켜 놓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크게 이제 뭐 어떠한 고급 미술이 뭐고 대중 미술이 뭐냐 그랬을 때 쉽게 변별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음악적 요소가 가장 많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음악과 고급음악이라고 그랬을 때는 아주 명확하죠.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를테면 팝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아이돌 음악들 이런 것들은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고급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식 정도가 되겠죠. 클래식 정도가 될 것이고 뮤지컬이 대중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비해서 오페라는 고급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미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중미술이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벽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벽화들을 그러니까 그 동네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동네들 있죠. 그런 동네들을 가가지고 벽화를 이렇게 그리는 행위들. 그다음에 라카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떤 힙합의 그러한 모습들을 벽화로 그리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저도 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대중미술이라면 고급 미술이라는 것은 전문 미술가들이 이를테면 지금 현대 이 예술에 있어서 뭐 피카소라고 한번 해봅시다. 피카소 같은 것들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것은 고급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해설을 붙여주고 피카소의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때 이제 감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도 피카소의 처음 그림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그림이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피카소의 유명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성의 얼굴을 갖다가 빛에 반사에 의해 가지고 조각 내에 놓은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 여성의 어떤 얼굴을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조각내 놓은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이해가 전혀 없이 피카소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뭐 일종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문화 보면 의식주, 여가생활이 되겠죠. 의식주와 여가생활 그 측면을 문화교육학에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생활이 어떻고 식생활이 어떻고 주생활, 주거생활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여가생활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문화교육으로. 다음으로 이제 제도 문화에 있어서는 법과 정치, 사회, 교육, 언론에 대한 그 제도들이 한국적 특성으로서 어떻게 문화적 코드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학문 문화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학, 자연학, 그 다음에 응용과학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뒤에 다 과학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학문을 체계로 과학적 체계로서 학문으로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업기술문화 측면에서 보면 농임수산업, 그 다음에 토목건축, 전자전기, 기계조선항공, 섬유재지 출판, 정보통신매체, 화학공학과 생명환경,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산업기술 문화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화라는 것이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한 사회 전반에 대한 생활 전체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업기술 문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무슨 문화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건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국의 건축 문화라는 것은 한국 전통의 건축 문화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경복궁 궁궐의 모습들을 한 번 정도는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국의 궁궐 문화라는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주거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주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궁전이라는 것은 왕이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또 주거지로서도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코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분화된 문화 교육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이제 요즘에는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아래에 어떠한 삼국시대를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던 통일신라가 있었고요. 남북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웠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하고 혹은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광복 후,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시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광복 후 시대와 구분을 짓는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어떠한 정보통신산업 그러니까 광복 후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1980년대 이후는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추후에 이제 제가 또 계속 언급해 드릴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재를 보면 전통문화재와 현대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전통문화재를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그러면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무형이죠.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형태가 없는 문화재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는 주로
인간에 의해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전통 무용이라 그랬을 때 전통 무용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를테면 그 무용을 추는 춤 형태는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형식이 정확히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전수되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유형문화재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궁궐이라든지 탑이라든지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문화재에 해당되겠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게 이제 전통문화재와 현대문화재 안에서도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그런 구분법이죠. 문화재에 대한 구분법 일종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문화 교육의 내용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분들은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 코드로서 배우게 될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문화 교수 방법론입니다. 문화 교수 학습 방법론이겠죠. 그러면 문화를 교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건 이제 박영순 선생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가로쳐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집어 넣어 놓는 것은 그 어떠한 선행 연구자로서 그 선행 연구자로서 문화 연구의 어떠한 일가를 이룬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한국어 문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안에서 그 선행 연구자 중에 그래도 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선생님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럼 문화 교수 학습 방법론으로서 박영순 선생의 견해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문화 교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한다 그랬을 때 먼저 문화를 문화 유형에 맞게 교수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화를 문화 유형에 맞게. 그래서 문화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서 이야기도 했었고 추후에 오늘 이따 뒤에 한국 문화 유형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맞춰서 교수 학습을 하라.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히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육 내용 안에서도 아까 제가 앞서서 뭡니까 정신문화, 뭐 언어문화, 예술문화, 그 다음에 제도문화, 학문문화, 막 생활문화 이렇게 다 나눠놨죠. 세분화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한 문화 유형에 맞게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라는 겁니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라. 아무래도 이제 체험이 훨씬 더 문화를 이해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래서 직접 체험과 더불어서 간접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동영상이 그러니까 영상물을 통한 영상물 시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그 영상물 시청 시간을 제가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론 학습 부분을 한 2시간 정도 오늘도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것을 링크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 가지고 유튜브에서 영상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영상물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학습자의 고유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 대조하여 발표하는 과제를 많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문화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 그러니까 비교 대조라는 것은 자국 문화는 어떠한데 내가 배우고 있는 목표 언어의 문화는 어떠한지를 서로 대비시켜 보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인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프랑스식 인사법과 한국식 인사법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면은 내가 프랑스인이라 그랬을 때 프랑스식 인사법과 한국의 인사법을 갖다가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것들을 놓고 볼 때 관습이라든지 어떠한 전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를 타국에 비해서 유별하게 서로 다른 어떤 개체로서 보려고 하는 그 남성 위주적 시각이 좀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남녀평등 시대이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남녀는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동등하고 평등한 생각들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아직까지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남성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럼 그러한 점들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목표어의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관용어라든지 은유, 유머, 속담 등의 자료를 많이 제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의 수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안에 관용어라든지 은유, 유머, 속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를테면 속담이라고 했을 때 속담을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 말 안에 섞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관용어라든지 한국 그 문화가 녹아 있는 은유라든지 유머, 속담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아니 갑자기 왜 이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암탉은 여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울면이라는 것은 여성의 어떠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남녀 불평등을 통용하는 대표적 속담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한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있죠.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누군가 이를테면 여성 그 외국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막 어떠한 그 토론회라든지 혹은 술자리 그 사내 모임 안에서 사내 회식을 하는데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한 그 직장 상사가 한국인의 어떠한 그 보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직장 상사가 아유 되게 시끄럽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 의미를 그 속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떠드는 행위 자체를 또 계속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남성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만약 그 속담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바로 뭡니까?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 활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득, 그러니까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최근의 어떤 최근 문화 이론들을 학습 자료로 제공하고 그 이론에 따른 문화 분석과 평가를 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류를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과거에는 한류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류는 만들어진 거죠. 하나의 문화 코드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한류라는 것은 바로 최근의 문화 이론이 되겠죠, 일종의.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가 똑바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러한 한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분석, 향후에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활동을 같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음으로 이제 7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행이나 문화 관련 공연을 많이 관람하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국어 교사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교수자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학습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교환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8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한국의 어떤 전통 명절의 문화 행사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곳을 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지금 보면 권유하기를 보면 체험을 계속 많이 시켜주라는 거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그랬을 때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게 가장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 활동이 있을 때는 그 옆에서 이제 그러한 체험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혹은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이러한 전통 체험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어떠한 장소에 가가지고 그러한 장소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장소라든지 혹은 전통에 대한 사전 지식을 다 알려주고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해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데려가가지고 자 체험해보세요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9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의 어떤 무형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 안내와 더불어서 실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문형이 아니라 무형입니다. 무형.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형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 안내와 더불어서 실제 감상할 수 역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죠. 다음으로 10번째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재를 몇 가지 골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화재를 몇 가지 골라서 조사하고 발표하게 만들려면 역시 체험과 더불어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재에 대한 뭡니까? 이해도도 높아지고 언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수 방법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11번째로 한국어에 있는 문화어의 어떤 목록을 쉬운 것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급, 중급, 고급의 어떠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면 초급 단계에 있는 학생이 가르칠 문화어와 중급 단계에 있는 학생이 가르칠 문화어, 그 다음에 고급 단계에 있는 학생이 가르칠 문화어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문화어를 초급 단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문화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냥 시간을 모두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문화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별, 체계별, 체계를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은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교수자로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 교육 그 언어 교육의 부분에서 다 배웠던 부분들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 뭡니까? 문화 교수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코드를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문화라는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다음 한국 교재에 한국 문화 관련 내용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성 측면입니다. 언어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화 관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교사 연수에 문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라. 그러니까 교사 연수라는 건 교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화 교육에 관한 걸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떠한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교수자가 되지만은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교수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사 연수를 시키는 공통의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교환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어 능력 평가나 교육 능력 인증 시험에서의 문화 인지도 평가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능력 평가나 교육 능력 인증 시험에 분명히 뭡니까? 문화 인지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들이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시킨 교수 학습 교환이 작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문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이제 문화 교수 학습 방법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언어 교육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문화 이해도를 문화를 통한 그 한국어의 이해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문화 교육을 해 놓고 그럼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을 갖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화 교육 평가가 왜 해야 하느냐를 갖다 먼저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왜 하겠느냐 했을 때 언어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표현 예시로서. 그러면 먼저 지금 한국에는 세종대왕 같은 대통령이 필요해 라는 말을 표현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세종대왕 같은 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세종대왕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그거는 뭡니까? 역사문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또 세종대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한국어에서 하는 표현들이죠. 그럼 세종대왕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세종대왕이 한국의 조선의 어떤 성군으로서, 그러니까 성군이라는 것은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으로서 여러 업적들을 많이 쌓았고 널리 백성들을, 그러니까 민중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지 않습니까? 한글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언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선 시대라는 것은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곧 권력을 가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위대한 왕이었던 거죠. 그렇듯이 백성들을 항상 고려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한 시국이다 이런 거죠. 철수는 언제 보아도 양반이야 그랬을 때 양반이라는 것은 원래 조선시대에 이제 어떠한 서반과 동반이라는 그 벼슬아치들이 있죠. 그 서반과 동반이, 그러니까 문인과 무인이 동쪽에 살았고 뭐 서쪽에 살았고 이런 것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인과 무인이 서로 서울 시내 안에서 궁궐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살았었는데 나뉘어져 그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살다 보니까 그들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들을 공통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양반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양반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벼슬을 한 권력자죠.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뭐 공무원들이라고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급해하지 않고 느릿느릿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철수는 언제 보아도 양반이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수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 여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양반들과 같이 언제나 느릿느릿해라는 것으로 일종의 어느 정도는 비꼬고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반이야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육평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 이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죠.
그러면은 그 한국에 대해 왜 세배를 하느냐? 그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며 관습이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수의 아버지는 정말 멋이 있으셔. 그럼 이 멋이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럼 그 어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수 아버지는 정말 멋이 있으셔 하면 그건 추후에 제가 오늘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멋이라는 단어 그러면 멋이 있으셔 그러면은 정말 자기를 꾸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표현 안에 문화적인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문화교육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먼저 교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언어 능력 신장, 언어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교재가 이제 그렇게 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라는 거죠. 다음, 그 언어를 통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문화적 내용인가라는 것들을 고려해봐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그 언어의 화자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문화적 내용인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갖는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내용들인가를 갖다가 고려해봐라 이런 것들이죠. 다음 언어 능력에 맞게 문화적 내용도 알맞게 배치되었는가.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그런 언어 능력들에 맞게끔 문화적인 어휘들이라든지 혹은 그 내용들이 알맞게 구성되었는가를 갖다가 교재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제시된 문화적 내용이 언어를 학습하는데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문화적 자각으로 인해서 언어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고려해 봐라. 교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고려된 교재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작성해서 학습을 교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학습자들의 어떤 문화인지도 평가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어 경어법에 맞게 그 문화를 이해해서 인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음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한국어의 경어법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 나보다 나이 많은 직장 상사에게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으로 무슨 말을 할지 두세 문장으로 나타내보자.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를테면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을 사려고 하는데 친구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두세 개 적절한 문장을 제시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교수자로서 학습자에게 문화 인지도를 평가할 때 이러한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평가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평가 항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들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지금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죠.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좀 느긋했네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문화교수법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화교수법의 평가라는 것은 학습자들의 어떤 성취도 평가를 통한 간접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나 면담을 통해 직접적 평가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교수법과 평가론에 입각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 수업을 했어요.
그럼 그러한 교수법,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역시 여러분들이 같이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 학습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교수법을 계속 수정하고 고쳐 나가는 게 좋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걸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은 문화인지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해도가 높으냐를 갖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랬을 때 주관식 혹은 객관적 평가, 직접 혹은 간접 평가, 그 다음에 이해 평가 혹은 수행 평가가 되겠죠. 수향이 아니라 수행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평가가 되겠죠. 그랬을 때 평가 항목들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의 예시. 먼저 객관식 평가일 경우에는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평가 방식이 많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중, 다음에 여러 날 중 한국의 명절이 아닌 것, 사지선다형이라는 것은 네 개의 예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지선다형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긋기를 하라, 줄긋기 문제가 나올 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어 인지 능력을 학습자들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자로서.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 객관적 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이와 같은 객관식 평가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평가 항목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을 평가할 때 앞서 그러니까 문화교수법의 평가라든지 혹은 그 앞서 이제 또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학습시켜야 하는지, 교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이행되고 난 후에 그럼 과연 학생들은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때 이러한 방법들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객관식이 이와 같은 형식이 있다면 주관식이 있겠죠. 주관식도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제가 예시로서 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를테면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자신의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른 점을 세 가지 들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속담 혹은 관용어가 무슨 뜻이며 한국의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뭐 엎드려 절받기, 오는 날이 장날,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러한 속담이나 관용어구를 제시한 후에 이것이 현재의 어떤 한국 문화 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혹은 또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다음 단어나 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짧은 글을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뭐 의리, 몸살, 정이 들다, 찬밥 신세. 그럼 단어는 뭐 의리나 몸살이 되겠고요. 구는 정이 들다, 찬밥 신세 이런 것들이 구가 되겠죠. 어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짧은 글을 짓게 만드는 것도 주관식 평가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저 교수학습 이제 문화교육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 문화교육론을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화교육론을 어떤 식으로 교수자로서 진행을 할지 혹은 교환을 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교육론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제가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문화 관련 내용들을요.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